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인 대만의 TSMC보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무려 10억 달러 이상 많이 받게 됐습니다. 세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동네 전쟁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의 서울 개최가 임박하면서 야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들과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은 깜짝 타격까지 선보였습니다. 의협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의대별로 배분된 2,000명 정원은 20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 일괄 사직서를 내겠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신치영 연세대 개원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0억 달러를 삼성전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대만의 TSMC에 준 보조금보다 무려 10억 달러나 많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서 우리만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단번에 이제 불식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몇 주 안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6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서 네. 상당히 환호의 그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삼성에서 17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돈 규모로 20조 원, 텍사스의 파운드리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당초 예상으로는 20억 내지 30억 달러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2배 이상 많은 보조금 60억 달러를 받기로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순 비교를 해서 50억 달러를 지급받기로 한 대만 TSMC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것이 지금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삼성보다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액 대비로 따져보자면 사실 삼성전자에 어마어마한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으신 대로 왜 이렇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삼성전자와 TSMC에서 이렇게 역전해서 주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네, 이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이 2022년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법의 내용에 따르면은 글로벌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그 보조금 액수가 527억 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이 투자 금액의 15%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돼 있으니까 상한이 26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높게 네.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죠. 외신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아마 그동안 한 2년 동안 반도체 지원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한 2년 동안 삼성전자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삼성전자가 아마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이미 밝힌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더 하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장기 플랜을 제시를 했는데 그 플랜에 따르면은 2042년까지 향후 20년 동안 11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설립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지역에 몇 개 반도체 회사를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아마 그중에 몇 곳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언론들은 건설비도 올랐고 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글로벌 위상 이것도 좀 미국 정부가 고려를 했고 특히 우호적인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한미 관계 등이 고려돼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 10억 달러 이상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자꾸 미국 심기를 거스르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한미가 손을 잡고 좀 눌러보자 이런 권유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보조금 액수에 대해서 한국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대로 아마 얻는 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1위인 그 TSMC와 격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위탁 생산이죠. 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 TSMC와 격차를 좀 따라잡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위탁 생산을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10개 중에 6개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퀄컴이 있겠고요. 뭐 엔비디아도 있겠고요. 이런 회사들을 고객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위탁 생산 분야에 상당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TSMC가 대만에 본사를 둔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 미국으로서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중국이 만약에 뭔가 폭격을 한다든가 그렇죠. 어떤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도 난감하니까 이걸 다 TSMC에 속칭 몰빵을 해서는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미국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삼성은 미국 고객을 이 기회에 좀 적극 유치해서 격차를 좀 좁혀보자. 네, 이 그렇죠.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협상으로 이렇게 이제 양극이 주고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 이 테일러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공장, 규모와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상당합니다. 그 텍사스의 이제 주도가 오스틴인데 오스틴에도 공장이 있고 지금 테일러라는 그 도시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인데요. 착공이 22년 상반기에 됐는데 이제 올 하반기에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우리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규모고요. 부지가 무려 150만 평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네.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옷으로 치면 기성복, 대량 생산을 해내는 것이고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옷으로 치면 맞춤복이라고 할 수가 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TSMC가 전 세계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 지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상을, 독점적인 위상을 좀 견제해보겠다라는 심산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20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3나노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올 하반기, 그러니까 24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품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어렵기는 합니다만 TSMC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3나노 기술이 핀팻이라는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사실상 TSMC보다 수개월 빨리 3나노 기술을 양산하는데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저런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세계 1위의 대만 TSMC를 공격하는 그런 전초 기지를 지금 미국에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처럼 세계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치열한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인도와 일본이 가장 적극적인데 인도는 뭐 코끼리가 지금 뭐 다시 등장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뭐 자율주행이랄지 AI랄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그 선두에 나서고 있고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뭐 건설비 공장을 지으면 70%를 정부가 지원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마이크론하고 인도의 타타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대만의 PSMC라는 반도체 회사 3개 회사가 합작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걸 포함을 해서 3개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한꺼번에 인가를 내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한 13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1980년대까지 뭐 세계 1위의 그런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한국과 대만에 밀려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반도체 르네상스를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얼마 저기는 전 뭐 절반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마모토에 문을 연 그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40%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또 올해 말에 또 공장 한 곳을 또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착공할 때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절반을 했다고. 그냥 대준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보조금을 둘러싸고 전 세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규모는 가장 큽니다. 62조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도 공장 건설비 40%에다가 세액공제도 해준다. 네. 또 미국은 그보다 더 많은 69조 원을 넣는데 시설과 설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해준다. 네. 다 이게 좀 그 반도체를 이기기 위한 적극적 투자 행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 반도체의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장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대만보다도 훨씬 못한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죠. 그렇습니다. 대만의 경우와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대만 대표 기업인 TSMC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첨단 R&D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 또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 보조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첨단 설비 투자에 관해서는 거기다가 또 플러스 5% 그러니까 30% 이상 해주네요. 그렇죠. 추가 공제 혜택, 그러니까 사실상의 혜택을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 이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젓가락으로 콩을 잡아야 되는데 갑옷 입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뭐 벙어리 장갑 끼고 잡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 공제의 최대 그 상향 한도가 25%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지적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뭐 정치 사법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법안이 국회에 다 걸려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그런 그 노동제도,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어디나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는 것. 또 게다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발을 묶는 경우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도 이제 조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동안의 볼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기업을 절대적으로 밀어주겠다 하고 이제 규제 철폐 움직임에 이제 나섰죠. 사실상 지난 그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의 그 송전선 만드는 데만 해도 5년이 걸렸다 그래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뭐 지자체 인허가 받는데 뭐 4년 전에서야 이것이 됐다는 등 그러니까요.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와 같은 규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뭐 보조금 혜택 내지는 세액 공제 혜택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국가적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임에는 확실합니다. 네, 대만이 그 위협적으로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르네상스 부활 또 서력 움직임이 더 신경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서력을 위한 10조 엔짜리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데 10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10조 돈으로 N이죠, 10조 N,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는 91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니까요. 작년 10월에 니케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일본의 한 잡지가 반도체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내용을 전한 것인데 이 10조 N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SMC랄지 미국의 마이크론이랄지 이렇게 글로벌 회사들이 일본에 공장을 지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회사인가 하면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일본의 반도체 제조 회사인데요. 라피더스가 도요타하고 소니, 소프트뱅크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8개 기업이 합작을 해서 만든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이 반도체 회사가 지금 홋카이도에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목표가 뭔가 하면 AI 반도체,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AI 반도체의 AI 반도체를 미국이 자국에서 앞으로는 생산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홋카이도 공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공장이 설립이 돼서 일본의 계획대로 반도체 개발 계획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향후 한 10년 이내에 미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로서는 한층 더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업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미국에 일단 힘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5월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돌아보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게 벌써 이제 2년 전입니다.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지금 둘러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단히 그 감명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디스크에 이제 직접 서명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와서 설명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그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대단히 그 인상을 깊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장 전문가의 설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때 좀 그 디스크에다가 이름을 써서 서명을 남긴 게 지금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이었죠.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상과 대화를 하면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BTS와 반도체입니다.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을 좀 보조금으로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정치권에 지금 이게 발목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해소가 돼야겠죠.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는데, 중국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6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우리 돈으로 이제 8조 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규모인데 여기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불안한 것은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공장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그 공장 중에 첨단 라인을 5% 이상 확장하게 될 경우 받았던 것을 토해내라. 60억 달러 내야 됩니다. 이런 지금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하는 것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낸드 플래시의 40%가 시안 공장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저우에는 그 이제 패키징하는 공장이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확장하는 것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 예.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더 까다로운 조건도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라고 한다면은 그 특별한 영업 비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율 같은 거. 그렇죠. 어느 정도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그 성공률이 있는지 이런 수율 같은 구체적인 영업 비밀 사항에 관해서도 제출을 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초과되는 이익분이 생긴다면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토해내라. 이런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것은 보조금 지금 당장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 반가울 수만은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돈을 받아서 미국 시장도 공략해야 하는데 중국에는
투자를 늘리지 마라. 참 어려운 지금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국 내 인맥을 통한 로비가 매우 중요해졌다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입법을 하고 또는 국가 예산을 쓸 때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유권자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도체 지원금 같은 경우에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미국 돈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서 왜 필요한 국가인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의회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에도 이렇게 직접 직간접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설득을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의 위탁 생산 분야에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을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냐 트럼프 행정부냐는 갈림길도 있고 우리가 로비를 국내에서는 무슨 좀 나쁜 개념으로 보는데 로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맥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주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다양하게 펼치는 그런 창구가 보장돼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 2경기가 20일부터 잇따라 서울에서 치러집니다.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스포츠맨 오타니 쇼헤이가 부인과 함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야구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미국 선수들이 많이 좀 신기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티스 선수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말을 해서 한국인으로서 좀 뿌듯하고. あの時からでも、好きな国のもちろん一つなので、あの時はもう本当に台湾と韓国とぐらいしか行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も特別でしたし、またそうやって野球でこうやって帰ってこれて、プレーするっていうのは自分の中でも特別かなと思います。 네, 어릴 때부터 야구의 진심이었고 야구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야구 교실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산 이 야구장은 어린이 여러분 겁니다. 유소년 그 야구를 위해서 여기 대통령실이 오면서 이렇게 재작년에 들어오면서 단장을 했고요. 책 읽고 공부만 해가지고는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고 또 룰의 경기인 야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야구를 즐기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몸도 건강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야구 명문으로 유명한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야구 실력도
정말 남다르다고 하는데 김하성 선수가 뛰는 메이저리그 팀이 개최한 어린이 야구 교실에 직접 참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이제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경기를 갖기 위해서 지금 방한을 했는데 방한 기간 중에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16일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어린이 야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 어린이 야구 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미군 자녀 가족이랄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랄지 네. 이런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가졌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어린이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파드리스 선수들 이 시범 타격을 보다가 직접 타격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에도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 결승전에 깜짝 참석을 해서 직접 그 심판복을 입고 세리머니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윤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네. 또 본인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 서울대 재학 시절에 서울대 법대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 야구부의 선수로도 직접 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원조 메이저리거죠.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 윤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여러 그 가이드도 하고 했는데, 자, 즉석 타격을 선보인 윤 대통령의 솜씨, 정말로 감탄하고 칭찬을 했다고요? 네, 박찬호 선수가 아마 그 타격을 좀 해보시라라고 권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3번 타격을 했는데 한 번은 내야, 2번은 외야로 이제 타구가 정확히 날아갔다는 제대로 거죠. 나갔다고 하네요. 네, 예, 지금 그렇죠. 나옵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보고 예. 계시는데 지금 사실 저 티 위에다가 이제 볼을 놓고 치는 거를 티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처음 훈련 시작할 때 이제 저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이 아니라 공을 놓고 치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저게 쉽지 않다 그래요. 저거 헛스윙 많이 해요. 메이저리거도 당일에 그 마차도 그 선수도 그 공이 뒤로 빠지는 바람에 네. 사람들이 이제 웃었다고 하는데 박찬호 선수가 이제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스윙 너무 좋으신데요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거기 있는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정말 잘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 자, 메이저리거들과 함께 티볼을 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수업 때 깔고 앉아 있다가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그야말로 보통 야구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야구와 축구를 같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야구를 가장 좋아했다. 뭐 이렇게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 글러브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형들과 같이 야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야구가 처음에 구하면은 이 가죽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나기도 했다. 뭐 이런 일화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 윤 대통령이 이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자기도 어렸을 때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한테 이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재밌는 것이 윤 대통령이 등장을 할 때 한 어린이가 주말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주말을 늘리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거의 무슨 뭐 하나님한테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을 좀 빌려달라. 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선보인 시구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시구를 선보였었습니다. 그때 화제가 많았죠. 그렇죠. 그 작년 4월 1일이었습니다. 개막전에서 이제 시구를 선보였는데 상당히 그 피칭 연습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 근데 수십 번 했대요. 예, 프로 야구 선수들이 보기에도 그 솜씨가 정말 그 만만치 않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았고 사실상 그 개막전에서 시구했을 때 허구영 KBO 총재가 역대급 돌직구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연습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시구했을 때
포수는 삼성 라이온스의 강민호 선수였고요. 그다음에 타자석에는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헛스윙으로 원래는 그 관리해상 다 헛스윙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때리면 안 되죠. 네. 의도적인 뭐 샷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또 이제 좋은 장면이 연출이 됐고 사전에 수십 차례 연습을 해서 이를 지켜본 그 프로야구 업계에 있는 분들조차도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다. 와인드업하는 그런 포즈라든지 그리고 볼의 속도 이런 것도 프로급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시구 연습을 2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특히 VIP들은 한 2번 던지고 땅바닥에 패대기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 시구 모습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네. 자, 4월 1일 만우절 날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죠. KBO 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 자, 이제 한 20번 정도 던지고 나온 지금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볼을, 지금 허구현 총재가 볼을 넘겨주고, 이제 던집니다. 이때 이제 어떤 볼을 던질까 팬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네, 저게 약간 곡선을 그리기는 했지만 뭐 돌직구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습니다. 자, 실력 또 호불호를 떠나 역대 대통령 6명이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1982년과 1995년에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시구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시구를 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역시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때가 이제 올스타전에서 한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안 깨진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전구장에서 열린 올스타전이었죠. 그때도 완전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온 모습이 좀 더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보셨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구 모습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전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시구를 했는데 그때 조금 마운드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공을 던지긴 아무래도 했지만 여성이니까 저기 힘이 그렇죠.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앞쪽에서 던지긴 했는데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많이 연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곡선이었지만 들어왔습니다. 네. 포수 쪽은 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시구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그 장면 2013년 11년 전이네요. 삼성 두산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구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볼을 보통은 이게 시구를 한 분에게 줍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한국 시리즈 1차전 보통은 저렇게 원바운드로 들어와요. 그래도 저 옆으로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인데 저렇게 이제 하나의 그 기념적인 시구를 합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프로야구 시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한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인데 왜 그랬다고 하죠? 뭐 가장 많은 시구를 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3차례나 시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투구 폼을 보시고 계십니다. 모두 잠실구장에서만 했다고 그래요. 1994년에 한국 시리즈 1차전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5년에 잠실구장 개막전 또 이어서 같은 해에 한국 시리즈 1차전 3번 시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장 많은 시구를 한 대통령, 그러니까 3번의 기록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니까 롯데자이언츠 응원하라고 부산에도 가서 시구할 법한데 그 당시 청와대가 있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잠실구장을 그래서 3번 찾았다는 건
야구를 그래도 좋아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 굉장히 그 역대 대통령 중 가운데서도 굉장히 활동적인,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좋아했고, 그래서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통령과 경쟁도 했었다는 그런 일화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동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3번이나 시구를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계 스포츠 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와 있고요. 그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2012년에 이제 청소년기에 왔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사랑이 유별나다. 보통 일본인이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힘든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이제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LA 다저스와 10년 계약을 맺었는데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죠. 우리 돈으로 한 9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의 계약을 맺어서 세계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한을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여러 차례 한국 태극기를 사진으로 올려서 상당히 눈길을 많이 끌었다고 해요. 네 차례나 올렸다고 네. 하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방한 직전에 부인의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또 태극기를 올렸고 또 이 손으로 하트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기다려진다 이런 말로 말을 올리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오타니 쇼헤이가 나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다, 품절남이다라고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고 그 부인이 누구냐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180cm의 일본 전직 농구 선수 다나카 마미코. 가는 곳마다 지금 같이 와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결혼 발표 이후에 과연 그러면 그 신부가 누구냐, 뭐 전 세계에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180cm 상당히 장신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2세를 낳게 된다면은 네. 장신의 2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부인 다나카 마미코,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뭐 아나운서나 연예인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못을 박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뭐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함께 들어와서 그 공항에서 우리 신문 기자가 그 투샷을 탁 이렇게 그 신문에 그러니까 어느 게시하기도 쪽이 했었습니다. 시어머니인지 시어머니도 되게 젊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의 그 SNS에 태극기를 그리고 여러 차례 올렸다는 점에서는 일본에서조차도 정말 민간 외교 사절로서 톡톡히 구실을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일본 국기를 올렸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 사랑의 진심이다. 또 부인이 이제 정체가 이렇게 정말 확실히 밝혀지면서 한국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다루겠습니다. 의료 공백을 주도한 혐의로 의협 간부 2명에게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조치가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조치가 내려졌네요. 그렇습니다. 의협 비대위의 그 간부 2명에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좀 시차를 두고 집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4월 15일부터 3개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화 의협 비대위 조직 강화 위원장 그리고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간부에게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함께 투쟁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집단 행동을 교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와 같은 교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적용이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앞으로 조금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3개월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목숨으로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아산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어제 오전이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을 해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의료진이 여러 가지 그 건의 사항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할 예정인 그런 군의관들을 좀 조기에 복귀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소아진료 분야에 의료진을 좀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즉석에서 군의관 조기 복귀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참모에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또 강하게 또 주장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정원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니 좀 후배들을 설득을 해서 정부와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의사들, 전공의들이 이 설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걱정이긴 합니다. 20일 의협선거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이 되는데요. 강경 대치가 그 결과에 따라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회장 후보 5명 가운데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은 단 1명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라고 하면 80%는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이고 확률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 회장으로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20일에 이제 선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거가 있게 된 이후에는 차기 회장도 선출이 될 것이고 새 집행부도 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5명 가운데 1명만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그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해요. 25일, 26일 2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5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여서 만약에 이분이 되게 된다면은 의사 총파업까지도 예고되고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현주 시사평론가, 신치영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정책의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재방송은 오전 5시 10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